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2023 한미안보협의회에서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에 대한 맞춤형 억제 전략을 10년 만에 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에게 만찬을 베풀면서 북한의 하마스식 침공에 대한 한미 두 나라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체결한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정지되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와 미국 국방장관의 연례안보협의체인 제55차 SCM이 3일간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회담 둘째 날인 13일의 모습이 영상으로 취재됐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네, 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의장 사열 행사입니다. 지금 오스틴 장관 가운데 있고요. 신 장관의 안내로 지금 국방부 청사 앞에서 참석한 우리 측 대표들과 지금 악수하고 지금 의장대 사열을 같이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신 장관의 인사말도 있었는데요. 네. 1954년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미국의 널레스 당시 국방장관과 맺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후에 한미 두 나라 사이에는 별다른 정기적 안보 협의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잘 아시는 1968년 박정희 전 대통령 때 김신조 공비 일당의 청와대 뒷산 기습 사건, 그리고 유명한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납치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이 SCM, 정확하게는 ROC US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즉 한미 안보 협의 회의가 시작된 겁니다. 자, 이 SCM 좀 연혁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떤 기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예, 지금 아주 그 연핵에 대해서 이제 일부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1968년도 이 커다란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러면은 양국의 국방부 장관들끼리 여기에 대해서 회의를 좀 해보자. 그래서 이걸 이제 연례적으로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름은 연례 국방장관 회담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1971년도에 미 7사단 이제 철수 문제가 대두되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외교부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무부에서도 참여하고 한국 외교부에서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방장관 회담에서 아예 그냥 안보 쪽으로 좀 더 격상을 시켜서 연례안보회의로 이렇게 지금 해가지고 현재까지 이루고 있는데요. 네네. 주로 이제 한미동맹 강화 방안이라든지 정책 공조 방안이라든지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연합 방위 태세를 더 강화시킬 것인지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고 그리고 공동성명을 발표를 하죠. 네. 자, 이런 성격의 회의체가 3일에 걸쳐서 서울 용산에서 열린 겁니다. 자, 흔히 미국 말로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한미 국방장관들이 착용한 넥타이가 화제였습니다. 같은 색, 그리고 같은 디자인의 그 성조기와 태극기를 저 가운데 끝에 보면 나란히 새긴 저 넥타이 중에 왼쪽입니다. 이걸 함께 착용했는데 이른바 블러디 얼라이언스 타이, 뭐 좀 이름이 약간 좀 섬찟하긴 합니다만 혈맹 타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그 번역을 하면 피로 맺어진 동맹을 상징하는 넥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한국과 미국은 말 그대로 피로 맺어진 동맹입니다. 왜냐하면 70여 년 전에 그 신생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만 명에 달하는 미국 젊은이들이 이 땅에 와서 피를 갖다가 뿌렸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마침 그게 종전 70주년이니까 더욱더 2023년은 의미가 있는 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에 주한미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 한미연합사도 있는데 저도 이제 같이 회식도 해보고 그랬는데 네. 회식할 때 어떻게 구호를 외치냐면 렛츠 고 투게더 그래요. 렛츠 고 투게더. 어떨 함께 때 가자. 예, 그냥 고 투게더 하기도 하고 렛츠 고 투게더. 이거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진짜 한미는 혈맹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 두 분 다 이제 국방부 장관인데 똑같은 넥타이를 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이 중요한데요. 이게 짙은 와인색이에요. 와인. 그런데 그 서양에서는요,
그 와인은 짙은 와인은 피를 의미해요. 그렇죠.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혈맥을 그 의미하는 아주 상징적인 넥타이다. 이러한 넥타이를 오스틴 장관이 제안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신원식 장관이 제안했다라고 하는데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하나의 상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신 장관이 함께 이 버건디 그 와인색 넥타이 매자, 앞으로 모든 행사의 매자, 그러니까 아주 흔쾌히 오스틴 장관이 오코스 하고 응했다고 하는군요. 한미 국방장관은 회담을 예정보다 50분이나 더 했습니다. 무려 18개 조항의 공동성명도 도출을 했습니다. 공동성명 조인과 신 장관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SCM TDS 개정안 서명식. TDS는 조금 이따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 지금 두 장관이 합의문에 번갈아 서명하고 악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스틴 장관 거부죠.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 이어 내일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부 장관 회의까지 3일에 걸쳐 긴밀하게 공조하는 것은 올해로 70주년을 맞이한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위해 질적 양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구는 무려 18개나 되지만 자, 이거를 뼈대, 골간으로 나눠 보면은 5가지 핵심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김 교수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제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요. A4 용지로 굉장히 많습니다. 18개 조항이 비교적 아주 크게 돼 있는데요. 크게 보면은 이제 북한 정세 평가하고 대북 정책 공조를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연합 방위 태세를 어떻게 더 강화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실행력을 어떻게 더 제고시킬 것인가,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국방과학 기술하고 글로벌 방산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상 저기 나와 있는 주요 의제보다는 이제 조금 이따가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있습니다. 네. 그 내용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가 더 토의를 하게 될 텐데 그것이 훨씬 더 저한테는 이제 깊게 다가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얘기를 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TDS라고 앞서 자막에 표시가 됐었는데 이게 대북 맞춤형 억제 전략의 영어 약자를 딴 겁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던 2013년에 수립이 된 건데 이 전략 TDS를 이번 SCM에서 10년 만에 고쳤습니다. TDS. 정확히 어떤 문서인지를 이제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맞춤형 억제 전략, 영어로 테일러드. 자, 양복 재단사, 테일러드의 뜻입니다. 디터런스, 억제, 스트래티지, 전략이죠.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양복이 기성복도 있고 맞춤 양복도 있는데 맞춤 양복을 테일러메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TDS라고 하는 것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가? 이게 한미 간에 아주 그냥 서로 간에 그 조화를 갖다 이루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문서인데 이 테일러메이드라고 하는 말이 무색하게 처음 만들어진 게 2013년인데 10년 강산이 변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뀌지가 않았어요. 네. 이거는 테일러드가 아니죠. 예컨대 10년 전에 입은 양복하고 애가 이렇게 막 쑥쑥 크는데 10년 전 옷을 그대로 입히면 그게 옷이 들어가겠습니까? 터지겠죠, 막 여기. 그런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북한이 똑같은 나라입니까? 제가 봤을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과 그밖에 대량 살상 무기 관련된 능력은 우리가 그냥 하는 그 10년 동안에 엄청나게 발전을 갖다가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테일러드가 TDS가 지금 개정된 거는 그 비전문가인 제가 보더라도 너무 황당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10년 만에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 내용은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와 그다음에 미사일들이 만약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아주 세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TDS, 양복 맞춤형이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이게 이제 10년 만에 고쳐진 게 어떤 게 주로 고쳐졌느냐. 특히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아예 상정을 하고 한미 확장 억제 수단의 운용 연습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한다.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말이 좀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그러면 확장 억제 수단은 뭐가 있겠어요? 핵에는 핵으로, 그리고 미사일에는 미사일으로, 네. 그리고 재래식 전력으로, 그리고 비핵 전력으로. 사실상 미국의 모든 전력을 다 가용한 전력을 이용을 해서 이걸 이제 한국의 확장 억제력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 수단들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연습하는데 그 연습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라고 그래서 TTX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사람이 국방부 관계자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아하. 안보 전문가들, 정부 관계자들이 각각 미국과 한국에서 각각 다 참여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훈련하고 연습하거든요. 아,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장 억제 수단을 어떻게 운용할 때 이걸 제대로 운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지금 질문하신 것은 지금 북한의 전략 자산들 전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북한의 전략 자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전개가 됐어요.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도 지금 저 B-52 전략 폭격기가 하늘에 우리 한국에 전개가 됐고 그리고 지금 한국 그 공군기들이 호위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달 말에도 다시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이 또 들어와요. 그래서 칼빈선이라고 하죠. 칼빈선이 들어오죠. 그러면 올해만 해도 이미 두 번에 걸쳐서 항공모함이 들어오기도 했고 그리고 전략 자산들이 10번 이상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거의 상시 배치 수준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그것을 지금 이제 강조한 것이죠. 네. 또 하나의 문제. 대북 감시력을 보다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하마스 기습 보듯이요. 그래서 한미 또 한미일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를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또 미국의 조기 경보 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대단하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걸 일부만 정보를 그것도 늦게 봤는데 이걸 더 정밀하게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와 효과가 있을까요? 그 C4I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C가 4개 있고 I라는 건데 C가 4개라고 했을 때 그 C가 뭐냐면 컨트롤, 커맨드, 컴퓨터, 커뮤니케이션, I는 인텔리전스거든요. 네. 이거를 간단하게 지휘 통제 시스템이라고도 하는데 네. 그냥 비유를 하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눈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사람이 싸울 때 눈 감고 싸우면 이게 아무리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아무리 제가 복싱 연습하고 뭐 이것저것 유도가 몇 단이고 그래도 눈을 가린 상태에서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한 대도 못 맞히죠. 그런데 세계 최강의 C4I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 갖고 있는 군대는 당연히 미군입니다. 네. 그런데 이 미군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한미군도 있고 주일미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엔 한국군이 있고 일본에는 자위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주한미군, 주일미군과 같이 정보, 특히 이 C4I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네. 북한의 미사일 정보 같은 것들, 아주 그런 민감한 정보들을 정밀하게 공유한 것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는데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 느슨해졌던 그런 측면이 있었거든요. 있었죠. 이런 부분들을 다시 조이겠다 이런 것으로 전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중요한 조치들이 이번에 SCM에서 합의된 것입니다. 한미는 또 이번 SCM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비전, 안보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4년 만입니다. 무슨 올림픽도 아니고요. 이른바 동맹 국방 비전이라는 건데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비전은 이제 매년 발표하는 건 아니고요. 가끔씩 하긴 합니다. 네. 주로 이제 정권이 바뀌고 나면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새로운 정부들끼리 이렇게 비전을 발표하는데요. 올해 4월 달에 우리 대통령께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해서 미국에서 국빈 초청해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한미동맹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정상회담 했을 때 나온 것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고 하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그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할 건가. 그 70년 이제 한미동맹이 이제 왔는데 앞으로 이제 100주년, 이제 30년 후죠. 그러네요. 30년 후에 우리 한미동맹이 어떻게 더 가야 되는가 하는 그 한미동맹의 국방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죠.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어떤 겁니까? 첫 번째는 확장 억제 노력을 향상시킨다. 네. 두 번째는 과학기술 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진화를 통한 예. 동맹 능력을 현도화시킨다. 아하.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사 입장 국가 연대하고
지역 안보 협력을 강화시킨다. 자, 이 세 우리와 가지가 유사한 핵심이죠. 입장을 가진 국가들이라면 어떤 국가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가치 연대죠. 그러니까 한국과 똑같은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국가들과의 이제 연대를 더 강화한다고 하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가치, 법의 지배 네. 여기에 충실한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죠. 네. 자, 그런 합의가 또 있었습니다. 또 이번 SCM에서 아주 중요한 제안과 합의가 나왔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이 9.19 남북군사 합의가 정찰 능력을 아주 좀 제한해서 우리가 아주 곤란을 겪고 있다. 이 일부라도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미국 측에 먼저 전달을 했고 오스틴 장관, 뭐 영어로 listen carefully 경청을 했다고 하죠. 그 9.19 군사합의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8년도에 그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년이 된 거죠. 그동안에 북한이 위반한 사례는요, 수천 차례에 해당이 돼요. 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우리 돈으로 수십억 들여가지고 지은 건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폭파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합의를 계속 지켜야 하는가? 제가 합의서를 봤더니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가 더 이상 효력이 없다. 이런 조항이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어쨌든 북한이 아무리 위반을 해도 우리는 지켜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말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더 문제는요. 뭐 이렇게 뭐 건물이 폭파되고 그런 것보다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정찰 능력에 우리나라의 정찰 능력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 합의를 갖다 보면 뭐 일정한 그 어느 정도 거리에 있어서는 뭐 고정익 그다음에 회전익 이러한 그 정찰 비행을 금지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동등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건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러한 능력이 없고 우리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그런 것들 제한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북한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발목을 잡고 스스로 손을 갖다가 묶는 그런 어리석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하마스가 공격한 것이 이스라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기습 공격하면은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언돔을 막 불도저로 밀고 오토바이로 뚫고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안보를 위해서 뭐 이러한 그 말도 안 되는 합의에 연연해 하는 것보다는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우리 안보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신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스틴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 좋은 이야기 잘 들었다. 이렇게 경청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미국이 즉각적으로 구체적인 이유를 화답을 미소로 하고 잘 듣고 이랬지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오스틴 장관은 앞으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이 이렇게 명확하게 말 못하는 게 사전에 뭐 그 합의할 의무가 없는 거죠. 그건 물론 없고요. 지금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잘 설명을 하셨지만 2018년도 9.19 합의할 때 미국하고 협의한 거 아니거든요. 협의조차도 안 하고 한 거예요. 아, 당시 정부가 그냥 네. 일방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협의 안 하고 했는데 지금 이걸 이제 다시 뭐 일시 중지시키거나 뭐 폐기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금 그냥 경청했다라고 보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은 크게 네 가지 차원에서 아마 우리 국방부에서 고민한 것 같습니다. 폐기할 건가, 9.19 네. 합의를. 네네.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일시 중지시킬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세 번째 옵션은 만일에 북한이 다시 9.19 합의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때 일정 부분을 일시 중지시킬 것인가. 네 번째 아예 무시할 건가.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세 번째를 택한 것 같아요. 3번. 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일시 중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9.19 합의를 위반할 때 이제 아주 그 가까운 미래에, 근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거든요. 3차 곧 쏜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 이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9.19 합의 중에서 정보 분야에 한해서 일시적으로 좀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국방부 입장인 것 같고 그것을 아마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좀 설명을 들으니까 저도 명쾌해집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 SCM 참석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로 예방했습니다. 현장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Great to see you as well, sir. Thanks for doing it.
네, 대표단 격려 만찬입니다. 한남동 관저에서 이루어졌고요. 윤 대통령이 상석에 있고요. 그 맞은편에 이제 미국 대표단 오스틴 장관이 바로 맞은편에 앉아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자, 만찬이 끝난 뒤에 이제 배웅하는 모습인데 한밤중이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오스틴 장관에게 이렇게 만찬을 베풀고 격려하면서 북한이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게 우려스럽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접 그 내용은요. 우크라이나전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과 북한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자, 저 직간접적으로 연계. 왜 저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마스를 특히 하마스를 북한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징후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예컨대 하마스가 사용하는 무기의 상당 부분이 북한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그다음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패러글라이딩을 이용해가지고 침투하는 그런 전술은 북한에서 배운 것이 아닌가 모든 그 군사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6.25를 남침한 것이 북한이 뭐 남한입니까? 북한이지. 네. 그러니까 그런 전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 되는데 게다가 만약에 북한의 체제가 공고하다 그러면 섣부른 오판을 안 하겠죠. 하지만 지금 김정은 체제가 이전의 김일성 체제나 그 김정일 체제보다 더 공고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훨씬 더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한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이제 본 것과 같이 한미일 상호 간의 정보도 공유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협의 체계도 구축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공동 실행력이 강화가 돼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역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우리나라에 여차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그 오스틴 장관에게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실제로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하마스식 기습 공격을 포함한 어떠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자행하더라도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한미 간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달라. 즉각 응징의 밑줄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만찬에서 또 한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하마스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이제 기습 공격 그리고 이제 인지전, 인질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기습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방법, 수단 등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마스가 이번에 공격한 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이 전혀 상상도 못한 패러글라이딩도 날아가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불도저도 뭐 사용을 하고 오토바이. 그렇죠. 네. 그건 이제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공중에서 그리 간다는 것은 뭐 있을 수 없었던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카산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도 그 전에 뭐 몇백 발 쏘았는데 이번에 5,000발 쏘아버리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이게 아이언돔 가지고 이것이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중과 부족.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끊임없이 이제 상대방의 심리전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 그것뿐만 아니고 또 인질전도 했잖아요. 네. 이제 여기에서는 사람을 이제 인질로 했지만 만일에 남북한 상황 속에서는 어떤 영토의 일부분, 서해 5도 중의 일부가 되겠죠. 그렇죠. 그것을 북한이 인질로 잡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럼요.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아마 하마스식 기습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연합방위 태세도 공고히 하고 미국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지하 땅굴에서 지금 그 공격을 펼치고 있다라는 그 속보가 들어왔었는데 자, 이 땅굴도 북한제라는 거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게 발전시키길 바라고 있다는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모든 군사 능력을 운용해서 이런 걸 방어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한미 간의 동맹이 그렇게 이제 공고화되고 있다라고 한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한국이 이전과는 다른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의 전체 세계 구상에 있어서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러한 중요한 나라가 됐다라는 것이 하나의 의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국제 정세가 너무 불안해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약한 고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가 우리나라와 특히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는 상당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한미 안보 협의회 SCM이 열린 바로 다음 날, 즉 11월 14일에는 한미 국방장관 그리고 17개 유엔국 사령부 회원국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용산의 국방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자, 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입니다. 역시 SCM에 참석했던 그 낯익은 두 얼굴이 보이고 있고 17개 회원국 대표들이 지금 저렇게 모여서 기념 촬영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열린 것 자체가 이게 우리가 이제 정식 회원국이 또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있었다. 이런 평가가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신 장관이 개최 호스트의 입장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네. 참석자들 몇몇을 지금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네. 자, 유명한 사진이죠. 메가더 원수의 인천 상륙 작전. 저 앞장선 병사 소위는 곧바로 돌아가셨다는 그런 그 유명한 사진인데 인천 상륙 작전 사진도 같이 보면서 지금 그 6.25 때 얘기도 지금 나누고 그런 순서를 가졌습니다. 자,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우리나라와 회의를 연 건 이번이 처음인데 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 저도 이제 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 회담 하기 하루 전날 거기 이제 리셉션을 개최를 했거든요. 시내 어느 모 호텔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왔는데요. 네네. 굉장히 의미 있는 뭐 리셉션 행사였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크게 이걸 개최를 했단 말이죠. 개최를 했는데 1973년도 7월 27일이 정전협정 체결한 날이잖아요. 네. 그 정전협정을 한국에서 체결하고 있을 때 사실상 그때 우리 유엔사의 일원으로 참전한 유엔군 16개국 대표들은 워싱턴에 모여가지고 만일 한국에서 전쟁이 재발하면 우리는 다시 모여가지고 한국을 방어하겠다라고 네. 하는 워싱턴 선언을 발표를 해요. 예. 이게 7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난 70년 동안 이게 유엔사 회원국들하고 어떤 이제 관계도 없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엔사 회원국 그 국방장관 회담을 처음으로 개최한 거죠. 이것은 이제 유사시에 이제 북한이 만일 도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같이 연대를 통해 가지고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야죠. 회의 후에는 공동 서론이 나왔습니다.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면 유엔사 회원국들이 함께 즉 공동 대응하겠다고 명시를 했는데 이게 의미가 크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사실상 이제 이게 한 유엔사 회담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회의의 그 결과가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 궁금했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사실상 1953년 제1차 이 워싱턴 선언의 이제 버전 2.0으로 네. 이것이 똑같이 이제 발표가 됐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억제력을 발휘하는데 큰 힘을 아마 발휘하게 될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이 회의의 정식 회원국이 아닌 이른바 당사국입니다. 역대 처음으로 유엔사가 참모부 편성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먼저 해왔다는데 이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그 6.25 전쟁의 그 휴전, 정전의 당사국이 우리나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당사국이 어디냐? 북한군하고 중국의 정규군이 아닌 의용군. 그다음에 이제 카운터파트는 유엔군인데 유엔군 사령부를 UNC라고 하거든요. 이게 UNC가 뭐의 약자냐면 유엔의 컴파운드란 뜻이에요. 컴파운드. 그러니까 하나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연합 사령부라고 하는 거고 이 UNC 그 사령부가 어디 있었냐면은 지금 이제 이태원 앞에 그 호텔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한 10,000평 정도를 유엔 컴파운드 사령부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아니라서 그랬는지 유엔군 그 할 때 그 참모부가 구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이 들어가 있지가 않았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유엔사를 갖다 확장하면서 기존에 있던 참모 한 50개 미만의 자리를 80개 정도까지 늘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국군 장교를 10개 이상의 직위의 그 참모로 그
편성하게끔 참여하게끔 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참모 중에는 장군, 장성급 그 장교도 들어가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확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조만간 우리나라가 그 UNC의 그 일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느냐. 만약에 북한이 침공을 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대한민국만 침공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나라를 상대로 하는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한마디만 예, 끝으로 짧게. 네. 짧게 하겠습니다. UNC가 지금 컴파운드의 의미도 있지만 UN 커맨드, 그러니까 유엔의 사령부. 사령부라는 의미가 우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유엔사 회원국이 아니잖아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면 초청국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걸 호스트 네이션이라고 그러고요. 유엔사 회원국은 샌딩 스테이트라고 그럽니다. 네. 한국에 전력을 제공해 주는 국가. 그런데 이제 한국이 여기에 이제 같이 들어가고자 하는 희망은 있는데 두 가지 캡을 동시에 쓸 수 있어요. 한국은 호스트 네이션으로서의 캡을 하나 쓰고 모자. 또 하나는 유엔사의 회원국으로서의 캡을 하나 쓸 수 있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우리의 그 발언력이 세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개의 모자를 동시에 쓰는 의미, 저도 참 뜻깊게 들었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정혁진 변호사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제 보시죠. 북한은 그간 다양하게 9.19 남북군사 합의를 참으로 많이 위반했습니다. 이번 SCM에서 우리 측이 제안하고 미국이 경청한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해 북측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짚어보죠.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한미가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깊이와 외연을 더욱 확장하고 미래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는 양국 정상 간 의지를 국방 분야에서 구현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I'm proud to say that our alliance is stronger than ever. 네, 북측의 생각은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였습니다. 11월 14일 북한이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고체 연료 엔진 시험 이것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엔진들의 특성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뒀다는데 북한에서는 이거 다르게 부르죠? 그렇죠. 북한에서는 뭐 이제 우선 우리는 1단계 로켓이라 그러는데 네. 거기는 1계단 로켓이라고 계단이라고. 예, 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거리 미사일의 그 고체 연료 실험을 지난 11일과 14일에 진행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네. 잘 진행되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신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 미사일이 이제 액체 미사일, 스커드 로동 계열이 다 액체 관련이거든요. 이거 주입하는데 시간이 걸리면 이제 우리 조기경보 위성이 보면 네. 타격할 수 있으니까 아마 북한이 액체 엔진을 고체 엔진 로켓으로 모두 바꾸려고 하고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1계단, 뭐 1단계 남북 차이가 그 역전이 돼 있는 그런 용어 사용인데 자, 9.19 남북군사 합의 기간 동안에 북한은 포를 쏘는 훈련 등 꽤 많은 위반을 자행했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은 지난 5년간 위반 횟수 3,600건이라고 했는데 더 많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을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조그만 거는 뭐
계산을 치니까. 안 하고 그냥 큰 것만 해도 3,600건이라고 신원식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 5년 동안에 3,600건이라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 군사 합의를 북한이 위반했는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사실은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다. 네. 이런 내용을 신원식 장관께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북한이 사실은 뭐 포 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도발들을 우리한테 하나도 통보하지 않고 제멋대로 한 것이 3,600건이다.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알려진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뭐 이런 얘기고 증거 영상이 있다. 북한이 매일 서너 번 꼴로 위반을 했다. 이게 더 심각해요. 우리만 이 합의를 지키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어떤 계약을 맺으면 쌍방 중 일방이 제대로 안 지키면 그 계약은 파기거든요. 그렇죠. 그건 뭐 일반도 그렇고 군사 관계도 그렇고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은 그렇게 3,600회나 위반을 했는데 하루에 3, 4회꼴로 계속. 그런데 우리만 이거 계속 지키고 있다는 건 약간 좀 정말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위반이 주로 일어난 곳이 바로 서해 도서 지역입니다. 저희가 지도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고특보께서 보실 때 주요 위반 사례가 저쪽에 저렇게 집중돼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9.19 합의에서는 초도라는 게 남파 앞바다인데 초도 앞바다에서 장성곳 앞바다에 있는 덕적도까지 그거를 이제 해상 완충 구역이라고 정하고 여기서는 훈련이랑 포훈련이랑 이런 걸 하지 않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5년 동안 저기 나오는 것처럼 110차례에 걸쳐서 포사격을 했어요. 네. 남쪽을 향해서. 그리고 뭐 포문 개방 이런 거랑 해서 3,500회, 그러니까 총 3,600회인데 포문을 열면 안 되는데요. 포문 열지 말고 포문을 다 덮개를 닫게끔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은 여기를 열점 지역이라 그래요. 아주 언제든지 불꽃이 튈 수 있는 열점 지역이라고. 열점. 예, 열점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그냥 북한이 계속 도발해도 우리가 참고 인내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김정은 자신이 창린도라는 섬까지 와서 포사격을 직접 지휘하는 등 이런 도발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만 앉아 지킬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김승겸 합참의장도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밥 먹듯이 위반을 했고 무용론이다. 한마디로 이거 필요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명시된 위반 행위가 17건입니다. 자,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반의 중대성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방백서에 실은 건 아주 정말 중대한 위험만 지금 적어놓은 거고. 저거가 이제 17개가 저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들의 일지예요. 포병 사격 일진 거예요. 저거는 진짜 포문 개방이나 뭐 덮개 벗기는 거하고 다른. 장산곳, 연안곳 이런 곳이 다 저 백령도 그쪽 아닙니까? 그렇죠. 백령도 앞바다고 연평 앞바다고 다 그런데 거기다 대고 포를 쐈는데 사실은 합참의장께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것을 과연 지킬 필요가 있는 거냐. 이래서 네. 이제 무용론이 국민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뭐 그동안에 우리 GP에다 대고 총을 쏜 적도 있고 북한이. 그러니까요. 제일 중요하게는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우리 재산 아니에요. 그걸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폭발을 해버린 거. 그게 국민들 가슴속에 다 남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데다가 핵과 미사일 고도화. 계속 9.19 합의 정신을 계속 위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 측의 입장에서 보면 이 9.19 군사합의를 맺음으로써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북한 측에서는 어떤 이득을 봤을까요? 우리는 공중 정찰 능력이 굉장히 우수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인기도 북한도 무인기가 있지만 북한이 촬영하는 카메라하고 우리가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인기도 그렇고 정찰기도 그렇고 북한은 정찰기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굉장히 좀 손해를 보는데 북한은 자기네가 그런 군사 장비가 없으니까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이번에 하마스도 사실은 첨단 장비라고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도 결국은 당한 거 아닙니까? 기습적으로. 네. 그런 거를 봐서 우리가 어쨌든 공중에서 잘 지켜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9.19 합의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잘 지키지 못했으니까 우리 측이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네.
자, 북한 매체들이 앞서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드린 유엔사 회원국의 그 국방장관 회의를 맹렬히 비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매체가 비판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노동신문이 이렇게 보도했네요. 침략 전쟁 도구인 유엔사 성원국 국방 당국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조선반도 유사시를 기정사실화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야말로 북한을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 전쟁을 도발하려는 위험천만한 기도다. 맨날 하는 소리긴 한데 어떤 게 특징적인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를 그동안 사실 지난 정부에서랑 유엔사가 거의 유명무실했댔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유엔사 회원국들하고 회담을 하고 국방장관하고 회담을 해서 결국은 유엔사의 역량을 강화시키기로 했는데 북한에서 보면 유엔사는 한국 전쟁 때 16개국 유엔 성원국들이 참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을 한다 그러니까 유엔사를 굉장히 공격을 하는 건데 네. 북한은 이 유엔사 해체가 북한 외교의 소원 사항이에요. 1975년도 유엔청에서 유엔사를 해체할 때 된 결의안도 북한이 냈던 적이 있거든요. 북한 외교부의 최고 목표네요. 최고 목표 중에 하나가 미군하고 유엔군이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그러니까 이제 유엔사가 우리가 협조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회원국 문제랑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은 발끈해서 전쟁 준비다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우리 통일부도요. 북한의 거짓된 주장이 반복되는 것이다라는 정리의 브리핑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엔군 사령부는 지난 7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온 국제연대의 모범입니다. 북한의 유엔군 사령부 해체 주장은 억지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합니다. 6.25 전쟁은 미국의 북침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북한이 거짓과 허위를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에이펙이 열리는데 북한은 이 G7 주요 7개국의 정상회의에 대해서도 이걸 해체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요. 황당하기 그지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북한의 조철성 외무성 국제기구 국장이라고 하는데 G7 외무상회의의 공동성명을 단호히 배격한다.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 G7이야말로 불신과 갈등, 대결, 무력 충돌을 부추기고 확장하는 평화와 안정의 파괴자, 유린자들의 대결 집단이다. 냉전의 유산 G7을 즉시 해체돼야 한다. 자, 하는 소리들 다 들을 건 아니지만 해체 주장까지 한 건 좀 이례적이네요. 사실 김정일 시대 때는 저런 것을 한 적이 없어요. 북한이 네. 주장한 적이 없는데 지금 유엔 안보리가 중로의 어떤 북한 편들기 때문에 의장 성명이나 공동 성명 같은 것을 내질 못해요. 북한이 도발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G7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G7이 이제 북한의 핵 개발 등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제 G7까지도 무력화시켜야 되겠다. 이거는 일부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해체를 하는 것은 응당한 것이다. 이것도 조선 침략 전쟁의 도구로서 활용되고 있으니 없애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처음으로 주장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난 정부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게 대북전단 금지법입니다. 북한이 최근에 이 법에 대해서 2달 만에 처음으로 거론을 했는데 이걸 삐라라고 하죠. 예. 삐라 살포는 사실상 선제 공격이다. 이런 입장문을 냈는데 개인의 필명으로 입장문을 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수준을 낮춘 거죠. 이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 김여정이가 대북전단법을 만들려고 그래서 대북전단법이 만들어진 거는 비슷하거든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하명법이라고 했잖아요. 다 이야기를 했고, 근데 지금은 어떤 개인 필명을 했다는 건 수위를 조금 낮췄다는 건데 이것도 북한이 자꾸 전단하면 주민들 속에서 그 어떤 이게 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마 수준을 조금 낮춘 것 같은데 이게 북한은 전쟁 선포용이라고 이제 엄포를 내는 건데 개인들이 보내는 것을 또 전단법이
유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나왔고, 근데 개인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그런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이거 맞는 것이다. 이런 통일부의 입장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네. 자, 통일부는 북한의 이런 반발 위협을 두고 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은 좀 신중한 거죠, 지금? 신중한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를 우리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상 시나리오도 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국가가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NGO 단체들이나 탈북민 단체들이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 정부가 하지 말라 이러면 또 헌법소원이 또 나올 거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개별적인 사람들이 단체들이 보내는 것까지도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건데 네. 뭐 북한은 항상 그래 왔으니까요. 자, 표현의 자유에 따른 저런 조치까지 이제 간섭을 하고 네. 한 번도 안 하던 G7 해체 주장까지 하는 거 보면 네. 북한이 조급하긴 한가 봐요. 조급하고 시간에 쫓기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통일부의 입장까지 같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엔 이슈가 준비한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